우리는 2년 동안 100대가 넘는 택시를 감차하겠다라고 이 감차 전에 이 전액관리제 시행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왔던 정읍 씨가 갑자기 이제서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두 선수 입장에서는 심판은 불공정하다라고 느끼는. 비의 양이 500년 만에 한번 내릴까 말까 한 홍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시기를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 화가 나고 분통 터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뉴스에서 담지 못했던 취재 뒷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보는 시간 전북 기자회견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사천사 김남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로코램 기자 안명환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없었는데 어떻게 세 분이서 잘 녹화하셨나요? 사회는 잘 봤다는 평이 좀 있었는 것 같고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 가족들이 좀 그랬던 그렇게 해서 어떻게 김남우 기자의 진행 좀 편안하셨습니까? 이대로 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바로 정읍시 감차 정책 추진 논란입니다. 이 감차 정책과 관련해서 시의 시와 그다음에 정읍택시 노조 간의 이 갈등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감차 정책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좀 정읍시가 택시 감차 관련해서 추경안 때 증액을 해서 예산안을 냈는데 여기서부터 좀 갈등이 촉발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택시 노사 간에 좀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측에서 그러면은 우리 면허 반납하겠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 네. 정읍시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그러면 어차피 택시가 과잉이라고 하니 이번 기회에 감차를 해버리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 감차하는 양이 적정하냐? 두 번째, 금액이 적정하냐? 세 번째, 방식이 적정하냐? 오늘 좀 같이 얘기해 볼 건 이 세 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야 될 부분이 이제 감차가 좀 정읍시에 좀 특이한 상황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냐고 하면 자, 감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이제 저번 시간에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전액관리제 시행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일단 전액관리제가 시행이 되려면 자치단체가 전액관리제 시행을 택시 법인택시 회사에 촉구를 해야 돼요. 네. 이렇게. 그리고 첫 번째 촉구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첫 번째로 500만 원 과태료가 나갑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행되지 않으면 두 번째로 2차 또 500만 원 과태료가 나가고 2차는 1000만 원. 그리고 그래도 이행이 되지 않으면은 3차에 1000만 원 과태료고 부과가 되고 이때 감차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이런 과태료 부과나 이런 거 없이 지금 감차를 바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게 좀 노사 간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 전주시가 지금 2차까지 지금 진행을 했고 네. 군산시가 1차까지 지금 과태료 부과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전액관리제를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이 절차 과정인데 이제 정읍시도 이제 작년 8월에 아마 그 정읍 택시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약간 노사 간에 이제 불협화음이 있다 보니 이 과정에서 지금 이제 감차가 먼저 나와버려서 약간 좀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 좀 문제가 좀 있고 이 부분에서 노사하고 불협화음이 있으면서 좀 이렇게 문제가 좀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차 때 정읍시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 앞으로 어느 정도의 택시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용역 결과를 냈더니 이 용역에서는 대략 한 170여 대를 줄여야 되겠다. 앞으로 5년 동안 이렇게 밝혔는데 근데 그 계획도 5년 안에 이제 170여 대를 줄여내니까 1년당 한 30대 정도 수준으로 줄여야 된다 그랬는데 근데 정읍시가 밝힌 계획 안에 따르면은 우리는 2년 동안 100대가 넘는 택시를 감차하겠다라고 이 양을 갑자기 확 늘려버려서 지금 논란이 또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딱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 같기도 하고 이왕 문제가 된 김에 좀 정리를 하자라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네. 정읍처럼 택시 타기 편한 지역 중소도시 아니면 뭐 대도시 포함해서도 정읍처럼 택시 타기 편한 곳이 없을 정도예요. 그 이야기 뭐냐면 택시가 과잉이다라는 거는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만 이게 단순하게 감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그
그 소위 말하면 우리가 완전 월급제 하는 과정에서 네. 노사 간 갈등이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없이 결국은 하자라고 해서 합의 보고 했는데 잘 되길 바랬는데 결국은 그냥 소위 말하면 정말 이건 합의 이혼도 아니고 지금 정말 한쪽은 이혼 소송 중이고 네. 그 과정에서 지금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거냐 싸우는 건데 조금 말이 앞뒤가 좀 안 맞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어요. 오지 노선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이 오지 노선 지금 마을버스, 군내버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지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게 갈수록 버스 회사에서는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그 수입을 네. 낮아져서 예산을 공공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버스 업체에서 저게 이게 좋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까 이 버스 업체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만 공공택시로 사용을 해도 네. 더 효율적이고 비용을 오히려 더 절감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서 자,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지금 감차와 함께 그런 부분이 같이 논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정책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네.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중심에 그러니까 버스 같은 경우는 중심 시가지와 거점 시가지를 연결하는 이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각 거점에서 세포 조직 그러니까 네. 각 주민과 연결하는 거는 소형 교통 그러니까 택시와 같은 소형 교통 수단으로 활용을 해요. 네. 버스 회사 입장에서도 소위 말하면 정말 돈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폐기하고 그 부분을 택시 쪽이나 작은 차량일 때 양보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 감차 정책 말고도 이 공공 정책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그 공론화 과정이나 아니면 정책 추진이 좀 미비한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 감차 정책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 보면은 금액에도 좀 이 실효성이 네. 없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가라는 거는 별로 없는데 대략적으로 이건 한 얼마 정도 하겠다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택시 하면 개인 택시 면허가 거래가 되는데 네. 뭐 예전에는 뭐 아파트 한 채 값이었다 어쩌다 막 하는지만 지금 대략 개인 택시 가격, 법인 택시도 가격이 있거든요. 매매 가격이. 그런데 감차를 하면 그 지금 정읍시에서 책정한 가격이 매매 가격이나 그것보다 훨씬 웃도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택시 없애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돈 되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특히 일반 택시 계속 내가 영업을 계속 하고자 하는 법인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벌어야 하니까 택시가 계속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정읍택시 같은 경우는 이거 사업자 자체를 반납하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오히려 감찰의 대상으로 되면 지금처럼 되면 오히려 이익이 남는 그렇죠. 구조가 되지 않나.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있어서의 이 적절하냐 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시가 이 감차 추진을 해왔던 그 정책의 일관성을 보면은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감차를 했던 대수가 10대를 넘었던 해가 거의 없습니다. 최고 적었던 대수가 한 대였는데 이렇게 감차 정책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왔던 정읍시가 갑자기 이제서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이런 의문이 드는 거는 좀 당연하게 좀 드는 의문이 아닌가 이런 안 생각이 듭니다. 물어봤어요? 조금 더 서두에도 잠깐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감차 전에 이 전액관리제 시행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약간 좀 거꾸로 가는 거죠. 전액관리제 시행을 하면서 정말로 몇 대가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을 없애야 되는가 이게 아니고 지금 약간 보면은 지금 전액관리를 하면서 노사가 마찰이 생기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 수익도 소득도 높아지지 않고 낮아지고 힘들어서 차라리 감차해버리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흘러가는 경향이 생기고 그러면서 네. 그 사이에서 지금 마찰이 되고 있어서 전액관리제 하는 목적 자체가 택시 근로자들의 최소 생계비 보장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려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이 안정적인 소득을 해주고 고객들한테 아까 불편한 운행이 아니고 편안한 운행을 할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이점을 찾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그 병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뭐냐면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의무기준급이 전액관리 시행했을
경우에 정급 같은 경우에 12만 9천 원 선이에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사측에서는 이거를 유지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근로자분들 중에서는 이 기준을 12만 원에서 9만 원이나 10만 원 선으로 낮추고, 네. 그 추가를 인센티브를 달라. 그러면은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더 예를 들어 12만 9천 원 이상을 더 벌 수 있고, 왜? 내가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서로 사측도 좋고 근로자도 좋고 이런 상생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거를 서로 이제 지금 대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강대강 이렇게 대립각이 되다 보니까 이 좋은 점 찾지 않고 서로 막 감차를 이제 회사를 없애버리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일단은 대화가 지금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보는 드라마 있잖아요. 네. 그 봄의 이혼 전문 드라마. 아, 예. 그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4주간의 조정 기간을 그저 4주에 뵙겠습니다 예. 하는데, 그 심판이 정확하게 당신은 뭘 잘못했고 뭐 당신도 뭐가 문제 있으니 둘이 한번 화해 한번 시도해보고 정 안 되면 4주 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정을 해줄게라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심판이 한쪽 편에서 보면은 한쪽 다른 사람 편 드는 듯한 기분이 들면 심판을 인정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금 정읍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심판은 심판으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뛰고 있는 두 선수 입장에서는 한쪽 편을 든다는 감정적으로 들면 심판은 불공정하다라고 느끼는. 네, 이 정읍시 택시 감차 문제가 이 감차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택시 업계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도 마련하면서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다뤄볼 주제는 지자체 재난 예방 시스템에 대한 얘기입니다. 참 올 여름 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긴 장마 기간도 있었고 3번의 태풍도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피해를 입으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죠. 올해 장마가 이제 최고치를 갈아치웠죠. 기존의 기록이 49일이었는데 이번에 50일이어가지고 가장 긴 장마가 됐고, 강우량도 기존의 한 2배 정도, 750mm 정도 돼서 수량 그리고 일자 모두 갈아치운 기록인데, 또 그 때문에 이제 수해 피해도 크게 늘어나 버렸죠. 그러니까 어디서는 또 이러한 비의 양이 500년 만에 한 번 내릴까 말까 한 양이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피해가 사실은 뭐 인재다 이런 지적이 좀 잇따르고 있는데, 그 500년 얘기했잖아요. 네. 500년 전에 이만큼 비가 내렸으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더 난리가 났겠죠 그때는. 일단은 비가 많이, 기후제도 지내지만 네. 기후제가 아니라 나라 국가 차원에서 비 좀 그만하라고 매일 제사를 지내고, 아마 하늘이 하는 일인데 인간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네. 하겠죠. 그런데 지금 21세기에서는 충분히 하늘도 예측하고 그 예측된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 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자연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하는 게 아직은 사람의 과학의 기술이지만, 네. 지금 계속 그 지자체, 특히 농민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 부분, 사람이 개입해서 일정 정도를 자연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세금도 냈고 기관에서는 자랑도 했고, 네. 그런데 그거 어디 갔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이번에 집중호우 때문에 이 전국적 14개 시군 피해 상황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남원시만 517억 원 발생을 했고요, 재산상으로만. 그리고 순창을 비롯해서 무진장 지역 1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재난 지역 선포도 됐고, 수천여 명의 지금 이재민까지 좀 발생이 된 상태고, 네. 지금까지도 수해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문제는 이거죠. 이렇게 수해가 발생되는데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온 건 알겠는데, 네. 이게 방금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는데, 그 시스템을 지금까지 계속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은 게 작동을 제대로 안 했다면 울분이 터지는 시점인데, 그래서 이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한 번 더 계속 우리가 경각심 차원에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옛말부터 국가 경영에
기초는 치수에 있다겠어요. 물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왕이 국가를 경영하는데 수백 년 전부터 네. 치수 정책이 근본이 됐는데 좀 아쉬운 것,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할 것. 앞서서도 얘기했는데 500년 만에 한 번 올 만한 장마였고 끊임없이 비가 많이 왔고 솔직히 말하면 상상 이상으로 많이 왔고 네. 그걸로 모든 걸 우리가 500년 전처럼 하늘 탓을 할 것이냐라는 건데 우리가 설계해놓은 투자해놓은 설비들이 재난 장비들이 그 500년을 극복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극복을 못한 게 아쉬운 거잖아요. 그 이번 집중호우 때 이제 사방댐 때문에 피해가 난 사례만 별도로 한번 따져봤는데 한 450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 금액만 360억 원인데 이제 아까 비가 많이 온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건데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댐도 만들고 제방도 쌓아놨는데 이게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무너져 버린 이유가 원인 제공을 한 게 아까 인재가 있었단 말이에요. 솔직히 지금 논란이 되고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은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지금 섬진강댐 수위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작년도 2019년도하고 올해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 회색 선이 2019년도 수위량입니다. 비가 작년에 이렇게 많이 오진 않았죠. 그리고 이 빨간 선이 지금 올해 2020년도 지금 섬진강 댐의 수위량인데 이 부분에서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보면 2배 정도 차량 이제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홍수가 가까이 되면 이때 방류를 해야 되거든요. 방류를 해 놓고 홍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시기를 놓쳐버린 거죠. 지금 더 봐야 할 거는 이것들을 그러니까 충분히 비가 온다, 그 다음에 방류가 됐을 방류량이 얼마다, 그리고 하류 쪽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관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자체나 수장공사에서. 그런데 그 시스템이 정확히 작동을 해서 사람이 결정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죠. 원래 댐을 만드는 목적은 홍수 조절이 제일 첫 번째 목적입니다. 첫 번째 목적인데 이 댐을 만들고 나니 이 물을 고여 있는 물을 사용할 수 있게 이용을 하게 됐죠. 전기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넘어용수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수자원 묵류물로 사용을 하다 보니 수질 관리도 해야 되고 수질 관리를 하면은 물량이 좋은 게 많을수록 좋습니다. 수질 관리가 이제 그런데 첫 번째 댐의 목적인 홍수 조절 기능을 상실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기 생산이나 먹는 이런 돈을 만들 수 있는 이득을 고려하다 보니 첫 번째 댐의 목적인 홍수 조절에 대한 그 목적을 약간 간과해 버린 게 좀 이번 가장 큰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원시가 수자원공사하고 함께 홍수재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자했고 그래서 정말 이거 잘 되는 거다, 중요한 거다, 잘하고 있다. 이게 한 5년쯤 전에 언론에도 대서특필되고 했었어요. 그런데 불과 5년이 지났잖아요. 5년 지난 이번에 이게 정말 제대로 작동을 했느냐라고 했는데 다 했다고는 하는데 정말 했어요라고 물어보면 그 증거가 있어요라면 없다라는 거예요. 주지 않는다. 이게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홍수 예방 시스템인데 이 수자원공사에서 기본적으로 댐 관리하고 방류랑 결정을 하는데 이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이번처럼 제때 방류량을 못하거나 이거를 지자체에서 한 번 더 사이드에서 제3자 입장에서 모니터링 하면서 위험수위가 다다랐을 때 방류를 적절하게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기능을 위해서 만든 건데 사실상 이번에는 무용지물이 된 거죠. 특히 이제 이 과정에서 이 관리 시스템은 만들어놨는데 운영도 잘 못했고 관리도 부실했고 또 이렇게 안내도 제대로 안 되는 좀 상황이 좀 발견이 됐고 또 이 시스템은 남원시가 처음 수자원공사가 같이 구축을 했지만 이후에 임실군이나 다른 자치단체들도 구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비교해 보니 임실군 같은 경우는 또 관리를 뒤늦게 했지만 좀 관리를 좀 하고 있었고 근데 가장 선제적으로 했던 남원시가 관리가 좀 부실하게 하면서
어찌 보면은 더 줄일 수 있었던 거를 못 줄였다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지금 그 홍수 예방 그 시스템을 갖춘 두 곳, 남원과 임시를 비교했을 때 보면은 극명한 차이가 아까 말씀해 주신 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시스템인데 어떤 데는 정말 잘 활용해서 피해를 좀 최소화시켰고 어떤 데는 수수 방관해가지고 피해를 좀 부풀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좀 화를 내는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남원시 의회에서는 또 이러한 피해가 섬진강 하류 지역에서의 이 홍수는 천재간의 인재다. 왜냐? 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한 책임을 수자원공사라든가 이렇게 돌리기 전에 남원시 의회라면은 남원시에 대해서 했던 행정을 좀 돌아보는 걸 먼저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점이 좀 아쉬웠더라고요. 남원시 의회 입장에서는 수자원공사한테 얘기하는 게 더 편하죠. 솔직히 얘기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속 시원하게 내가 돈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도의적으로나 뭐나 책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한번 극복해 봅시다 라고 사과 한마디 제대로 속 시원하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고 분통 터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앞으로 재발 방지 지금 여러 이게 우리가 책임 추궁하고 원인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재발 방지가 목적이거든요. 이게 재발 방지 목적 안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그 관리 체제를 아까 우리 방류 관리제를 한 곳 지금 떠넘기를 하거든요. 수자원공사는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 물은 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약간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게 뭔지 이 방류량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을 제대로 좀 지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이번에 제방이 무너진 곳이 거의 보면 곡선 지역이나 이런 부분이어가지고 곡선이 되는 부분에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제방을 할 게 아니라 그 특수하게 거기에 맞는 공법이 들어가야 된다. 좀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런 게 좀 보강 작업을 할 때는 재발 방지 차원에 그게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섬진강댐이 많이 수해가 있다 보니 지금 거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상류나 중류 하류 쪽에 그 준설 작업을 많이 해야 되고 준설 작업을 너무 안 하다 보니 수기만 현상까지 또 있어서 또 여기 홍수 예방 좀 장기적인 시스템을 재난 방지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좀 만들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마무리를 슬슬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저만 기다리고 있는 이 각자 한 줄평 시간 해보도록 할 텐데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저는 준비를 미리 해놨습니다. 그러면 네. 안 기자님 먼저. 사자성어로 본립도생. 본립도생. 근본을 세우면 길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요즘 말로 바꾼다면 성괴 알죠? 성형 괴물. 네네. 덕지덕지 이뻐지려고 고치다 보니까 괴물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본을 만들고 하는 게 중요하지. 네. 좀 성괴를 만들지 말자. 근원을 보자. 네. 김나우 기자는. 네. 일단 저는 두 가지 있으니까 수해는 우리 아이들한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되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있고 택시는 대화가 필요해. 대화가 필요해. 설명이 필요 없는. 저희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거든요. 설명을 붙이시면 안 된다. 길다 이러는데 오늘은 짧게 해주는데 저는 뭐 보고 또 보고 이렇게로 정했습니다. 한 거 아니야? 이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항상 헷갈려가지고. 거침없는 기자들의 취재 뒷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전북 기자 배견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재미있는 이슈를 상세하고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